네, 안녕하세요. 오늘 클라우드 역량 강화 교육 중에 컨테이너 이해와 적용 사례의 발표를 맡은 윤재영 강사입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이해와 적용 사례에 대한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란 무엇인가, 그리고 가상머신과 컨테이너의 비교, 그리고 컨테이너 사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내용과,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핵심 기술인 가상화 기술,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IT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많이 도입하는 상황이고, 기존의 IDC나 그런 서버를 사용하던 데서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때 클라우드 컴퓨팅이 장점이 있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의성, 그리고 속도, 비용이 있습니다. 이때 속도라고 하면 실제 제가 프로젝트를 구축했을 때 상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 도입되기 전만 해도 IDC에서 컴퓨팅을 대부분 썼고, 이때 IDC에 서버를 도입하는 시간이 최소 한 달 또는 두 달 정도가 걸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젝트 초반에 그 용량 산정이라든가 IT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한다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 사항이었었고요. 그리고 결정을 하고도 그 서버들을 구매하고 실제 IDC 센터에 넣는 과정까지가 상당한 시일이 걸렸었습니다. 그리고도 그 서버로 엔지니어들이 실제 가서 OS를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그렇게 작업들을 해야만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오면서 굉장히 편리하게 바로 그 서버를 필요한 만큼을 쓸 수 있다는 것이 클라우드의 굉장히 막강한 장점이 됐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제가 표로 준비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 서비스 간의 비용의 비교를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겠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도입되기 전에 IDC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서버의 용량 산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서비스가 얼만큼 사용되어질지 그것들을 예측해야 됐고, 그 필요한 만큼의 서버를 대략 1년 정도를 예상을 해서 도입을 해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증설할 때 한두 달이 걸리기 때문에 서비스 트래픽이 느는 시점까지 고려해서 서버를 준비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운영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가 도입되면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서비스가 초기에는 사용자들이 많지 않아서 트래픽이 많지 않고 자원 소모량이 많지 않아서 초기에는 서버들을 작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 막강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표로 비교를 해보자면, 예를 들면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는 서버를 미리 구성을 해야 돼서 서버가 사용되지도 않는 서버가 예를 들면 10대, 100대가 있는 상황이 꾸준히 발생이 되고, 물론 그런 임계점이 넘어갔을 때는 서버를 또 증설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선과 이렇게 주황색 선의 그 차이 부분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그런 비용적인 효율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부분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서비스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났을 때 그것을 서버를 일시에 준비하고 또 늘릴 수 있는 그런 엘라스틱하다고 하는데, 그런 클라우드의 장점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 클라우드의 강점들, 그리고 회사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이러한 강점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가상화라는 것은 기존에는 컴퓨터라는 것이 CPU, 메모리, 디스크 이런 식의 물리적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 기반해서 서버가 구성이 되고, 그 서버들이 한 대가 또는 두 대가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라는 상황에서는 그런 물리적 장비 또는 컴퓨터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고
어딘가에 떠 있는 실행되고 있는 그런 가상 머신을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이 가상화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핵심적이고, 또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렇게 자유롭게 늘어나거나 부분적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다는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설명드린 컨테이너가 이 가상화를 또 한 번 더 발전시키는 기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컴퓨터 구조와 운영체제, 그리고 가상화 기술을 좀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컴퓨터 구조에서는 하드웨어라는 것이 CPU, 메모리, 디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폰 노이만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구성 자체는 지금도 이렇게 발전된 상황에서도 유사하게 구성이 됩니다. 그 위에 운영체제라는 것이 이 하드웨어들을 동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운영체제 위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동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버에서도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이것이 컴퓨터이고 또 서버이고, 그리고 컴퓨터 구조를 설명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것이 만약에 이제 가상화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하드웨어는 동일할 것입니다. 아무리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도 어딘가에는 하드웨어가 있고 서버가 있고, 그런 것들을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IDC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서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없고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이 가상화인데요. 하드웨어 그리고 운영체제까지는 동일합니다. 그 가상화를 운영한다 해도 이 기저에 있는 하드웨어들을 동작시키는 호스트 OS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 위에 여러 가지 OS들이 각각의 구분된 격리라고 말을 하는데요. 격리된 공간에서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이 하이퍼바이저 위에서는 여러 개의 OS가 동작될 수가 있고, 그 OS 위에 기존 전통 컴퓨터 구조에서 봤던 이제 프로그램들이 동작되는 환경이 동일하게 구성된다라고,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여러 개의 운영체제 그리고 VM들로 인해서 하나의 장비에서 또는 여러 개의 장비에서 논리적인 그리고 가상적인 서버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VM이라고 말하고 가상머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머신은 가상화 기술의 대표적인 형태이고, 다양한 운영체제 및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서버 내에 여러 개의 확장 가능한 격리된 서버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를 운영체제가 동작시키고 있고, 그 운영체제 위에서 하이퍼바이저라는 것이 여러 개의 OS가 VM이 동작되도록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VM웨어, 젠, 그리고 하이퍼V라는 제품군들이 있고요. 실제 과거에도 보면 내가 하나의 윈도우 같은 곳에서 또 다른 윈도우 버전을 설치하고 싶다 했을 때는 VM웨어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윈도우를 설치할 수 있는 개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윈도우 저희가 PC를 쓰고 있는데 리눅스 환경을 쓰고자 한다 그랬을 때는 VMware를 설치하고 거기에 리눅스를 또 OS를 설치할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호스트 OS에 해당이 되고요. VM 위에 설치한 또 다른 리눅스라든가 또 다른 버전의 윈도우가 바로 게스트 OS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스트 OS와 이런 프로그램들을 묶어서 별도로 운영체제까지 포함한 그런 가상의 그런 곳을 가상머신이라고 하고 VM이라고 합니다. AWS 같으면 이런 것들을 인스턴스라는 서비스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가상머신에 대한 설명이고요. 컨테이너는 조금 가상머신과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호스트 운영체제에 커널을 공유하면서 격리된 컴퓨터 자원을 제공하는 가상화 기술입니다. 차이점은 하드웨어 운영체제까지는 동일합니다. 그 위에 도커라는
대표적인 이제 컨테이너 기술을 운영시켜주는 그런 기술인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VM 속에 있었던 게스트 OS가 빠진 형태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라는 것 또는 바이너리라고 하는 것들은 이 프로그램이 최소한 동작되기 위한 필요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환경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라이브러리 그리고 환경 설정까지는 포함합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을 컨테이너 A 또는 B, C가 다르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JVM 같은 라이브러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실행 단위를 묶어서 다양한 운영 환경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가상 머신과 컨테이너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머신과 컨테이너를 비교하는 설명인데요. 방금 가상화라는 차원으로는 동일한 기능을 하겠고요. 그러니까 물리적 장비를 여러 대의 논리적인 그리고 가상 공간을 줄 수 있다는 차원은 유사점이 있겠고요. 가상 머신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물리적 서버에 여러 개의 가상 서버라는 표현이 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체제를 각각 가지고 있고 그 운영체제 위에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프로그램들이 동작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상 서버가 적합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가상화는 운영체제를 공유를 합니다. 결국 운영체제가 있어야 프로그램이 동작되기 때문에 이때 컨테이너가 사용하는 운영체제는 아까 하단에 봤던 호스트 OS입니다. 그래서 호스트 OS의 운영체제를 공유한다라는 표현이 맞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여러 개가 호스트 OS의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고 어플리케이션들은 독립적인 환경에서 실행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여러 개 떠 있을 때 그 각각의 컨테이너는 독립적인 환경을 구성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가상 머신과 컨테이너를 비교해 보면 전통적인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드웨어 기반의 운영체제를 갖는 경우 그리고 가상 머신, 그래서 가상 머신 같은 경우는 하이퍼바이저를 가지고 있고 이 가상 머신 VM들이 하나씩 떠 있는 형태, 그리고 컨테이너 같으면 이 게스트 OS가 빠진 형태에서 바이너리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 구동할 수 있는 컨테이너 런타임을 갖는 그런 형태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시스템에서 그리고 클라우드가 초기에 서비스했던 가상 머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 방식으로 해서 점점 효율적으로 되어지는 부분. 왜냐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비교를 드리겠지만 이 운영체제라는 부분이 상당한 자원을 쓰고 있고 용량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차이로 인해서 발전되고 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컨테이너의 장점을 한번 더 짚어볼 예정인데요. 자원의 효율성, 이식성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방금 설명드린 이런 VM에는 각각의 게스트 OS가 있습니다. 결국 OS가 하나씩 탑재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이 부분이 컨테이너로 가면서 그 OS 부분이 빠지고 도커 엔진이 그런 라이브러리와 바이너리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게끔 해준 역할을 해주고 결국 호스트 OS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되어진다. 이미지 용량이라든가 그리고 실제 CPU라든가 이런 메모리 이런 부분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요. 그게 이식성입니다. VM 같은 경우는 VM을 만들고 나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서 복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용량을 늘리는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타 클라우드로 옮기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도커 기반의 컨테이너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 컨테이너들은 다른 서비스에 옮기는 것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 컨테이너를 구동할 수 있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케스트레이션 환경만 동일하면, 예를 들면 쿠버네티스를 쓴다든지 이런 환경이면 얼마든지 옮기는 것이 용이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VM과 컨테이너를 한번 비교해 보면 VM은 호스트 OS 위에서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VM마다 OS를 갖기 때문에 자원 소모가 크고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기동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컨테이너로 가면서 호스트 OS와 커널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되고 크기가 작고 배포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동이 굉장히 용이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그 기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도커 그리고 쿠버네티스인데요. 도커부터 한번 보면 도커가 컨테이너화를 했던, 컨테이너 기술이라는 건 좀 전부터 나왔지만 도커가 대표적으로 컨테이너들을 다룰 수 있게끔, 용이하게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이런 컨테이너 기반으로 묶고 그거를 배포하고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해줬던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들의 이미지를 배포할 수 있고요, 구동할 수 있는 컨테이너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호스트 운영체제의 커널을 공유하게 되고 격리된 컴퓨터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컨테이너를 이제 컨테이너스럽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도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커 엔진 위에 이런 그런 컨테이너들이 올라가는 형태, 그리고 그것들이 도커 이미지로 올라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관리 기술이 이제 대표적으로 도커인데요. 도커는 도커 허브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도커 명령들로서 이 도커를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도커 허브는 hub.docker.com을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도커 허브가 있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은 재사용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테이너로 이렇게 준비된 이미지들은 얼마든지 내가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기존 같은 경우는 리눅스에서 예를 들면 필요한 미드웨어들을 설치해서 사용을 했다면 이 설치 과정 없이 도커 이미지를 다운받고 구동을 하게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MySQL을 설치해서 사용했다고 하면은 MySQL 도커 이미지를 받아서 구동하면 바로 설치가 없이 그냥 도커 기반에서 런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MySQL, 탐캣, JBoss 얼마든지 미드웨어들이 이렇게 이미지화 돼 있고 이렇게 그 백엔드 시스템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보면 사용하는 그런 미드웨어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지만 또 사용하는 것들이 비슷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가져다가 썼을 때 편의성도 있고, 또 하나는 기업 내에서 만약에 한 시스템을 컨테이너 기반으로 구성을 했다 그랬을 때는 이 시스템을 따로 누군가 다시 만들지 않고 그 이미지를 그대로 공유받아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대의 서버에 배포를 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잠깐 보면 이미지 목록을 본다는 것은 도커 이미지스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이미지들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검색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검색되어진 것이 맞다 했을 때는 도커 풀 해서 도커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 로컬로 가져오거나 내가 지금 접속되어 있는 서버로 내려받게 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경우는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커 풀 할 때 레스티드 마지막 버전을 가져올 때는 레이티스트로 하면은 최신 버전을 받게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고자 한다면 그 도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기 때문에 거의 레퍼런스를 참조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도커 실행 과정을 조금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도커가 실행된다라는 의미는 도커가 어딘가에서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것들이 내 환경에서 구동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상단에 클라이언트, 도커 호스트, 그리고 레지스트리라고 이제 구분된 영역들이 있는데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접속하고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 접속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버로 접속을 할 때 보통 이제 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쉘에서는 CLI 명령을 통해서 그런 명령들을 날릴 수가 있는데, 이 명령어들이 아까 설명드렸던 도커 run, 그리고 도커 build, 도커 pull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개발자 또 운영자들이 이렇게 도커 명령들을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을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도커 호스트 같은 경우는 도커가 설치된, 그러니까 도커를 사용하려면 도커가 도커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도커 설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도커 데몬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도커 명령을 받아서 구동하게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이미지들을 다운받는 과정인데요. 이 도커 그 명령들을 통해서 도커 풀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실제 레지스트리, 아까 설명드렸던 도커 허브에서 이미지를 받게 됩니다. 물론 만약에 기업에 쓴다 그러면 그런 도커 이미지들을 내부 망에 또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들을 내려받게 되는 과정이 이제 풀을 한다는 과정이고요. 이 이미지들을 내려받게 되고 런을 하게 되면 그 내려받은 이미지가 바로 내 환경, 내가 지금 접속되어 있는 서버에서 구동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그런 서버들을 바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도커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커 실행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쿠버네티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컨테이너에 대해서 그것들을 굉장히 잘 다룰 수 있게 도커가 나왔고, 그리고 도커 기반으로 또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환경, 좀 더 그 회사에서 또는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서버군들을 잘 다룰 수 있게끔 만들어진 기술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컨테이너 관리 기술인데 좀 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를 잠깐 설명드리면 컨트롤 플레인, 이게 마스터에 해당이 되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상태들을 저장하는 etcd라는 개념, 그리고 클러스터 노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이제 도커를 내려받고 하는 과정에서의 컨테이너가 구동되는 그런 상황과 이런 컨테이너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로 나뉜다고 하면은, 방금 도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미지를 다운받고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는데요. 그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나 어떤 노드들에서 여러 개가 구동돼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스케줄링 해주거나 좀 더 자동화가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터에서는 이런 방금 봤던 컨테이너들을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쿠버네티스에서는 그런 컨테이너들을 파드라는 개념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그 파드들이 실제 구동되어지고 있는 그런 환경을 워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커에서 그런 파드들 내에서 컨테이너들이 구동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이 있고 워커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에서는 이런 그 마스터 역할로서 그런 파드들을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워커 노드에서는 이런 그 워커 실제 동작되고 있는 컨테이너 그리고 파드들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들은 이제 쿠버네티스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API 서버를 가지고 있고 컨트롤 매니저 그리고 스케줄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러에는 어떤 파드가 어떤 노드에서 동작되어야 될지, 그리고 그 노드에 만약에 파드가 많이 실행돼서 용량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다른 노드에 또 스케줄해서 수행될 수 있게끔 또 해줍니다. 그리고 워커에서는 실제 그 더커 기반의 컨테이너들이 이제 구동이 되는데요. 파드 형태로 구동이 되는데, 특히 이 파드들은 격리된, 그러니까 독립된 서버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통신을 할 때는 서로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큐브 프록시가 그 통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프록시,
그러니까 주고받을 때 그런 규칙들을 생성하고 관리해 줌으로써 내부에 있는 컨테이너들과 실제 트래픽을 오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컨테이너 사용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이제 사용을 하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또 MSA 기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컨테이너가 더 필요했던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대표적인 아키텍처 형태인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그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방식인 하이브리드와 멀티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사용이 증가됐던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현대 IT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최근 들어 서비스가 앱 기반으로 스마트폰 기반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다 보니까 폭발적인 사용이 되어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앱 형태로 서비스를 쓰다 보니까 그 변경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서 IT라는 것이 우리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빠르게 바뀌기도 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인프라 자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효율화를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처럼 서버 한 대 띄워놓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얼마 사용되지 않는 그런 사용을 처리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있어서 자원의 효율성은 계속 끊임없이 요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형태인 MSA 아키텍처, 그 MSA 아키텍처 기반에서 가장 잘 적합한 그런 인프라 형태가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도입 등이 컨테이너가 많이 사용되어지게 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개씩 말씀을 드리면요. 애플리케이션 배포 주기 같은 경우는, 앱 같은 경우는 빠르게는 2주에, 더 빠르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의 빠른 변경, 그리고 프론트엔드를 처리하기 위해서 변경에 맞춰서 백엔드가 또 바뀌는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그리고 자원 효율,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쓰고 있지만 클라우드 인프라를 쓰기만 한다고 해서 효율이 갑자기 올라가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클라우드를 정말 클라우드답게 사용을 하는 필요성이 있고, 또 클라우드에서 불필요하게 소모되어지는 자원이 제거되어져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컨테이너로, VM에서 컨테이너로 갔을 때 그런 효율성이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스 형태로 구축을 해서 자원의 오버헤드를 효율화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니즈의 증가, 이것은 CSP 락인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업체가 AWS만 쓴다 또는 애저만 쓴다고 했을 때 그 클라우드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경영진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티 클라우드 사용들이 확대되었고, 또 하나의 형태는 이후에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지만, 한 클라우드를 사용하다가 다른 클라우드의 어떤 저렴한 비용 개념의 서비스가 있다, 또는 더 막강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랬을 땐 멀티 클라우드를 쓰게 되는데요. 이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컨테이너로 되어 있을 때는 이런 CSP 간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용이하게 됩니다. 만약에 VM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VM의 인식은 굉장히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그 소프트웨어 스택들을 개발을 하고 쌓아야 되는데요. 컨테이너로 되어 있을 때는 이 컨테이너를 그대로 이미지화해서 이미지를 다른 서비스에서 내려받고 바로 구동을 동일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가 많이 증가됐다라는 것에서 가장 적합한 형태는 이런 컨테이너 기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배포 주기, 그리고 자원 효율에 대한 니즈의 증가,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니즈의 증가가 이런 컨테이너 사용을 더욱더 가속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키텍처 중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있는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늘어난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MSA 아키텍처는
기존에 단일 어플리케이션들이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들로 서비스로 쪼개지는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보단 상당히 큰 규모의 그 어플리케이션이었을 텐데요. 이렇게 도식화한 이유는 좀 간단하게 이것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도식화를 한 상황입니다. 단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썼던 그런 셉 기반으로 하는, 예를 들면 그런 엔터프라이즈급 어플리케이션들은 굉장히 중앙 집중형으로 DB도 한 군데 그리고 서버도 한 군데에 대용량으로 서비스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이 단일 어플리케이션들이 쪼개져서 각각의 작은 서비스들, 어플리케이션들로 구분되어지는 개념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단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단일 DB에서 여러 개의 그런 서비스들로 나뉘어지고 이 서비스 간에 통신을 하고 이 서비스 필요한 서비스들의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을 탑재하는 방식, 그것이 MSA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서비스들이 사용하는 DB도 분할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거에 대한 조금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폴리그랏이라는 기술인데요. 사용자가 이제 서비스를 하나를 접속하는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대용량 큰 규모의 시스템은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쪼개졌을 때는 각각의 필요한 기능들을 탑재해서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때 더 장점으로서는 이런 기능들을 만들 때 기능에 특화된 더 적합한 개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능이 구동되기에 적합한 DB를 단순히 나누는 차원이 아니라 더 적합한 DB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MSA의 특징, 대표적인 특징이고 폴리그랏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기능이 많이 바뀌는 부분 또는 자주 바뀌지 않는 부분, 그리고 DB가 조금 더 예를 들면 NoSQL 같은 거 써서 빠르게 데이터가 적재되거나 사용해야 되는 부분,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마다의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특성을 이러한 전체 서비스를 구성할 때 반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관점으로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개발 관점, 운영 관점, 조직 관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관점의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발 언어를 지금 최신의 언어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신의 언어를, 그리고 이것은 뭐 예를 들면 파이썬이 필요하다, 파이썬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는 개념이고, 이것에 맞는 DB들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MySQL 또는 NoSQL의 대표적인 몽고DB,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이다 그러면 오라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적합하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운영에서는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예를 들면 넷플릭스사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전체 장애가 났을 때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화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한 군데 서비스가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는 하나의 기능이 동작되지 않는 장애 상황이다 할지라도 다른 기능들을 동작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기능이 장애 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적게 미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운영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은 이 개발 주체들을 전체 시스템이 개발되어져야 했을 때는 이 전체에 대한 영향도를 같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능 2를 배포하는 상황에서 기능 2, 3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고요. 그런 영향도를 줄일 수가 있고, 이걸 개발하는 조직들을 더 작게 쪼개고 그 작게 쪼갠 조직이 자유도를 가지고 별도의 스케줄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별도의 스케줄에 맞춰서 또 다른 장점으로는 빈도가 빠른 그런 변경에 맞춰서 빠른 배포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변경이 많지 않은 것들은 변경 없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특징이 대표적으로 폴리그라시인데, 이것들을 잘 사용하게 되면 대규모 서비스나 그런 식의 것들을 쪼개서 그리고 그 적합한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특성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분할해서 이제 했는지 예인데요. 영업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전체 모놀리식 방식으로 전체가 하나의 기능에 묶여 있었다고 했을 때, 이런 모든 기능들이 하나의 서버 그리고 모든 기능들이 하나의 DB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서비스가 영향이 있을 때 다른 서비스도 중단되거나 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분해서 각각의 서비스 기능들을 나눌 수가 있고, 그 서비스 기능들을 컨테이너에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탑재된 서비스 중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서비스들은 좀 클라우드에서는 엘라스틱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그렇게 늘리거나 또 사용되지 않는 것들은 줄이거나, 그리고 많이 사용되어졌을 때 늘려놓거나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더욱더 자원을 효율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또 이렇게 예시로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클라우드 유형에는 크게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사용하는 관점에서 대표적인 AWS, 애저, GCP 같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들을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NH, KT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기업 내 데이터 센터에 이런 파스 개념의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시스템들을 쓸 수 있게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하는 형태가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기존의 온프라미스 IDC 서버들과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고요. 멀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여러 개의 서비스들을 같이 사용하는,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멀티 클라우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기존 온프라미스에서 업무 시스템이라든가 통합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외부 연계 같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사용하는 시스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들과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서 새로 구성하고 있는 또는 개발되고 있는 서비스와 연동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방식, 그리고 그 연동을 할 때 이렇게 쿠버네티스 기반 또는 VM 기반,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별도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를 같이 사용한다라는 방식이 하이브리드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하이브리드 방식이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를 같이 조합해서 사용했다고 하면은, 멀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CSP 사들을 조합해서 사용한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AWS 같은 경우 그리고 GCP 같은 경우는, 애저 같은 경우를 같이 사용하는 예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AWS에서 만약에 서비스를 EC2 같은 VM을 쓰고 쿠버네티스 기반 EKS를 쓰고 람다, 서버리스 같은 것들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 기능은 GCP를 사용할 수가 있고, 이런 식의 장점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애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사에서 제공하다 보니까 앱 서비스가 좀 특화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능들을 각 CSP 클라우드의 장점을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이런 장점은 또한 이식성에서 아까 컨테이너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CSP든 서버를 구동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가적으로 이런 CSP 줄 중에서 특별히 어떤 기능들은 좀 더 비용이 저렴한 서비스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비용 저렴한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서비스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개념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멀티클라우드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클라우드 중에 멀티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사용하는 내용인데요. 국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KT나 그 네이버 NHN에서 클라우드를 제공하는데요. 국내 CSP에서 해외 AWS라든가 애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멀티클라우드를 제안하고 또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CSP들과 협력을 통해서 멀티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글로벌 CSP 클라우드와 국내 CSP 클라우드가 전용해선 기반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연동되어져 있고, 오픈소스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심리스하다고 하는데 어떤 클라우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의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드린 클라우드 역량 강화 교육 중에 컨테이너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